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의 평양 정상회담을 마치고 어제 저녁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대국민 보고를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가 중요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는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하며 북미 대화가 빠르게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와 같은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백두산에 함께 올랐습니다. 백두산 정상에서 손을 잡고 지켜든 사진은 이번 회담의 상징적인 장면이 됐습니다. 다음 주 뉴욕에서 이용호 북한 외무상과 만나게 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미가 서로 필요로 하는 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 전에도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과 물밑 접촉을 활발히 벌여왔다고도 밝혔습니다. 대법원 기밀 문건을 무단 반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3번 기각된 데 이어 구속영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과 관련해 검찰에 다시 나와 1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석 달 만에 다시 소환된 것으로 검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 2박 3일 동안의 평양 방문을 마치고 어제 저녁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속한 두 번째 만남을 희망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네, 이번 합의가 나오고 미국은 즉각 북한 대표자 측과의 만남을 제안했고 또 한 번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이번 회담에서 나왔던 김정은 위원장의 구체적인 메시지들을 전하게 될 텐데요. 공개되지 않았지만 구두로 합의된 내용들, 특히 비핵화 약속과 관련해 북한이 말했던 미국의 상응 조치, 이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대부분을 비핵화 논의에 썼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실히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 폐쇄 등 추가 비핵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양 공동선언에 남긴 동창리 시험장 영구 폐쇄는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와 같은 뜻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을 다음 주 유엔 총회 계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엔사의 지위라든지 또는 주한미군의 주둔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연내 종전선언이 목표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보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번영에 대한 그의 생각을, 그의 육성을 통해 듣는 기회가 오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구두 합의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를 위해 금강산 상봉시설 몰수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 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어제 오전 백두산 정상에 함께 올랐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천지도 둘러봤습니다. 백두산 정상에서 손을 잡고 치켜든 사진은 이번 회담의 상징적인 장면이 됐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두산 정상 장군봉에서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백두산 천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참 이 백두산 부음이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많이 갔습니다. 그때 나는 중국으로 가지 않겠다. 반드시 우리 땅으로 백두산을 오르겠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천지 풍경을 바라보며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다졌고 문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이 백두산 천지의 새 역사의 붓을 담가서 이 백두산이 천지물이 마르지 않듯이 천지물에다 붓을 담가서 앞으로 북남의 관계 그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계속 써나가야 된다. 이번에 제가 오면서 좀 새로운 역할을 좀 썼죠. 아유, 평양 시민들 앞에서 그런 일도 다. 이설주 여사는 백두산에 전설이 많은데 오늘 두 분께서 오셔서 또 다른 전설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소녀가 9명의 소녀가 여기서 모욕하고 물이 너무 맑아서 모욕하고 올라갔다는 전설도 있는데 오늘 두 분께서 오셔가지고 또 위대한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측 대표단들도 대통령을 모시고 사진을 찍으시죠. 제가 찍어드리면 어떻습니까? 라며 깜짝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미리 준비해간 생수병에 천지 물을 담기도 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백두산 관광의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제주도 한라산을 답방할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김 위원장이 이번에 서울로 답방을 오면 한라산으로 모시겠다고 말했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한라산 정상에 헬기패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남북회담이 성공적이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현장 검증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을 알고 있고 북한과 미국은 조용히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 대화와 관련해 서로 필요로 하는 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 전에도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과 물밑 접촉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있는 카운터파트들과 자주 대화했다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영변 핵시설 검증 폐기 합의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성공적인 대화를 했다며 우리는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현장을 검증하는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디뎠고 그것은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북미 관계에 대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사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내민 카드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으로 화답할지 주목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북한의 뉴욕 채널로 통하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신임 대사가 공식 부임했습니다. 한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측근인 김용순 전 노동당 비서의 아들로 알려지기도 했죠. 심지우 특파원이 전합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신임 대사가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신임장을 전달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구테우스 총장에게 김 대사의 공식 부임을 인정해달라는 외교 절차입니다. 이로써 김 대사의 유엔 내 공식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북한 대표부는 자성남 전 대사가 7월 말 귀국길에 오른 이후 2달여간 대사 공석 상태에서 유엔 총회를 준비해왔습니다. 지난 5월에 내정됐지만 미국 측의 비자 발급이 늦어지면서 유엔 총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뉴욕에 입성했습니다. 김 대사는 평양국제관계대학을 졸업하고 외무성에 들어가 비동맹국과 국제기구국 등을 거쳐 외무성 조약국장을 지냈습니다. 2014년에는 뉴욕 북한 대표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뉴욕 채널의 수장으로서 미 국무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비핵화, 마쿠 협상을 벌여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김 대사는 부임 소감을 묻는 국내외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다고만 말한 채 입을 닫았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다시 한번 대북 제재 완화보다는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These are all somewhat baby steps as they go forward, but as long as they're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that's something we want to do. But at the end of the day, we have to know that the final line is total denuclearization with verification. 구테우스 총장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북미 협상이 성공하지 못하면 남북 협상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뉴욕에서 JTBC 김조우입니다.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 탈루 그리고 횡령과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점이 드러났고 석 달 만에 검찰에 다시 나와서 1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조 회장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리고 공정거래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어제 오전 9시 30분쯤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4번째 검찰과 경찰, 법원 포토라인에 선 겁니다. 지난 6월 28일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석 달 만에 검찰 조사이기도 합니다. 조 회장에 대한 조사는 16시간을 넘겨 오늘 새벽 2시쯤 끝났습니다. 조 회장은 취재진에게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만 했을 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은 어머니와 지인 등 3명을 계열사인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등재해 20억 원대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또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62명의 친족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같은 혐의들에 대해 집중 추궁했지만 조 회장은 모친이 정당한 직무를 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 한 차례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전현직 판사 가운데 처음으로 청구가 된 구속영장이었습니다. 대법원 기밀 문건을 유출해 파기한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서였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장문의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검찰은 기각을 위한 기각 사유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겁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3,000자가 넘는 장문의 기각 사유를 공개하며 대부분의 피의 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소송 정보를 법원 행정처를 통해 청와대로 넘겨준 혐의는 유 전 연구관이 작성을 지시한 문건에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1,000여 건의 대법원 재판연구원 보고서를 빼돌린 혐의는 보고서 파일을 다운받은 것으로 유출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후 문제되는 문건들을 파쇄한 행위 역시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해 증거인멸을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반발했습니다. 법원이 낸 기각 사유는 어떻게든 구속 사유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기각을 위한 기각 사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담한 방식으로 증거인멸을 했다며 이번 영장 기각은 사법농단 사건에선 공개적이고 고의적으로 증거인멸을 해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이렇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없애겠다고 직접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모두 재판 업무로 돌려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입장문입니다. 먼저 사법농단을 포함해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행정처 폐지를 직접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또 행정처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판사들도 내년 정기 인사를 통해 3분의 1 정도를 줄이고 임기 내에 근무법관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처는 고위 법관으로 가는 승진 코스로 여겨지면서 법원 관료화와 정치화의 핵심 조직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행정처에 근무 중인 판사는 모두 33명인데 먼저 11명을 내년 2월 인사해서 일선 법원으로 보낼 방침입니다. 나머지 22명은 법원행정처가 완전히 폐지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개혁 업무를 지원하고 김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2023년 전에 모두 재판 업무에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행정처를 대신할 조직으로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법관 인사권을 축소하기 위해 전국의 법원장을 임명할 때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안을 내년 인사 때부터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평양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하루 만인 어제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동료 의원 10명과 함께 지지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여야 3당 대표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11월 남북 국회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남 위원장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29표 가운데 찬성 185표, 반대 40표, 무효 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에는 3%였는데 이번에 2.7%로 크게 내려잡았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가 2.9%니까요. 이보다 0.2%포인트 낮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에 대한 성장률 전망은 그대로 유지한 것과 대비가 되는데요. 대규모 재정을 풀어서 가계소득과 소비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권고도 OECD는 내놨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 관련 법률안들이 있습니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돼서 넘어온 것들이죠. 인터넷에 한해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도 통과가 됐고요. 상가 임차인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가 됐습니다. 거래상 약자인 납품업자들을 보호하는 법 개정안도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법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을 하거나 납품업체 종업원을 부당하게 했으면 최대 3배까지 배상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공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사망한 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민간 수준으로 높아지고 재활급여와 간병급여도 신설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 보상법과 개정 공무원 연금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일본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휴지심 속에 소형 카메라를 넣은 뒤 선반 위에 휴지 더미로 가려놓은 것을 시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3분쯤 경북 군위군 상주 영천 고속도로를 달리던 벤츠 E250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엔진룸 대부분이 불에 탔습니다. 주행 중 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퇴진으로 이어진 조계종 사태 이후 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조계종에 생긴 건 이번이 처음인데 사무와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종무원들이 결성을 했습니다. 어제 폐막한 DMZ 국제 다큐 영화제 대상인 흰기러기 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중국 후베이 지방의 한 마을 이야기를 다룬 자화상 47km 너머의 스핑크스가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철호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단장이 국립중앙극장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1년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김신임 극장장의 풍부한 공연 기획 경험이 인선 배경이 됐습니다.
네, 오늘 주목할 일정. 종합부동산세와 각종 규제를 강화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지난주에 나온 뒤에 오늘은 주택 공급 관련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공공택지에 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서울시와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느 정도로 조율이 돼서 발표가 될지 관심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의 공무원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오늘 처음 열립니다.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변호인만 출석합니다. 드루킹 일당 재판도 같은 시간 같은 법정에서 병행해서 열립니다. 최대 21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른 기초연금이 오늘 처음 지급이 됩니다. 5세까지의 아동들에게 한 달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오늘 처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25일에 지급이 되는데 추석 연휴로 앞당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은 잊지 말고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지역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호남 서해안과 경북 동해안 일부에는 시간당 10mm가 넘는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 구름대는 오후까지 머물다가 서서히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퇴근길 무렵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남부지방에서 많습니다. 남해안 일부 지역에 80mm 이상 쏟아지겠고 전라 남북도와 경남, 또 제주 산간에 20에서 60, 강원 영동과 충북, 경북 지역에는 10에서 40,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에 최대 20mm 정도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총 닷새에 짧지 않은 기간인데요. 대체로 맑은 하늘 예상되면서 24일 월요일 추석 당일에 보름달 보기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휴 동안 일교차가 상당히 크고요.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도 짙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귀성 귀경길 운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겠고 또 남해상에는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23도 예상되고요. 전주와 광주가 24도, 대구는 21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다음 주 아침 최저 기온이 15도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번 주보다 더욱 쌀쌀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미성년자 단원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극단 번자기의 조증윤 대표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틀 전 이윤택 씨에 이어 경남 지역 연극계 미투 폭로와 관련한 두 번째 실형 선고입니다. 선고 순간에 조 씨가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가서 재판이 4시간 동안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극단 번자기의 대표 조중윤 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사람은 2명입니다. 창원지법은 이중 2010년 당시 16살이던 여중생 단원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연극의 왕으로 불릴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이 거부할 수 없는 위력으로 작용했다고 본 겁니다. 반면 18살 여고생 단원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두 사람이 최근까지 연락을 주고받는 등 강압적인 관계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 동안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판결 직후 여성단체에선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동의를 하고 그것을 성관계로 인정을 했다라고 하면 미투 선언을 할 리가 없다고 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입니다. 한편 재판부가 형량을 밝히는 순간 조 대표가 과호흡 증상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때문에 재판이 중단됐고 4시간이 지나 조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뒤에야 재개정에 선고를 마쳤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집안 청소나 물건 배달 같은 이른바 심부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 앱으로 부른 심부름 직원이 가정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혐의로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40대 A씨는 지난 6월 심부름 앱을 이용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자녀 방에 가구들을 버리려고 일꾼을 집으로 불렀는데 범죄자로 돌변한 겁니다. 목에 되더라고요. 나 너랑 왔어 라고 하면서 반항을 하면 내가 얘 얼굴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A씨는 이 남성이 특정 신체 부위를 추행했고 몸싸움이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마침 업무 때문에 집을 방문한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는 비슷한 전과로 복역하다 최근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남성을 연결해준 심부름 앱 업체가 사과 한마디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돈을 받고 일을 대행해 주는 거고 후기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객한테 신뢰감을 줬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이용한 건데 근데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 업체 측은 주민등록증 사진과 휴대전화 인증 등을 거쳐 본인이 맞는지 정도를 확인한 뒤 알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 특히나 개인정보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싶으면 못 받아요. 저희가 요구할 수가 없어요. 결국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가해 남성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 공항을 건설할지에 대한 심의가 이틀 전 또 연기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한 환경부 차관이 감금되고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환경부 공무원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립니다. 유 위원장께서 5분에 정회를 하셨고 5분이 지나서 어디 계신지 상황 파악을 했는데 이곳에 감금돼 계셔서 흑산공항 건설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공원위원회 회의에서 벌어진 모습입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했지만 갑론을 박 끝에 오후 7시 40분쯤 정회했습니다. 이때 박우량 신안군수가 위원장인 박천규 환경부 차관과 따로 대화하겠다며 회의실로 들어갔고 신안군 관계자들이 집기로 출입문을 막은 겁니다. 고성과 소동 속에 결국 경찰을 부릅니다. 경찰 불러주십시오. 다시 시작된 회의는 자정 넘어서까지 이어졌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정부는 2009년 흑산도 북동쪽 끝자락에 소형 공항을 짓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흑산도가 세계적인 철새 이동 경로라는 점입니다.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조류 300종이 살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새와 부딪혀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항 부지의 98%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태계 보호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환경부, 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주민과 국토부가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이 앞으로 핵을 만들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이미 만들어 놓은 핵을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미래 핵에 대해서는 폐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했고 현재 핵의 폐기는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단계적으로 이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공동선언문은 유관국 참관하에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없애겠다고도 했습니다. 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또 이어서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이런 식의 활동은 완전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미래 핵 능력을 폐기한 것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현재 핵, 즉 지금 가지고 있는 핵무기나 핵물질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래 핵, 즉 미래에 개발할 수 있는 핵에 대한 약속만 한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하겠다고 언급한 건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현재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공동선언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 외에도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그런 내용을 전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과 뉴욕에서 만나 현재 핵의 폐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2박 3일에 걸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이 이렇게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밀착 행보를 보이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전달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번 회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번 평양 정상회담 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자기의 목소리로 비핵화 의지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핵 보유 또는 핵에 대한 어떤 것도 북한이 갖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남북 간의 실질적인 종전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 부분에 있어서 합의서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군사의 긴장의 해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비핵화입니다만 남북 차원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는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적 우발적 충돌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랄지 또는 NLL 선상에서의 여러 가지 그동안 군사적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랄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번에 합의서라고 하는 형태로 담겼다. 결국 남북한판 종전선언이 만들어졌다. 이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정말 역사적인 장면들이 네네. 참 많았습니다. 네네. 어제는 백두산을 함께 올랐고요. 네네.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천지도 네네. 어제 찾았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천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손을 지켜드는 그 장면이 저는 그것이 압권이라고 봅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가장 그 압권은 뭐냐? 그러면 일단은 천지에서의 두 정상이 그야말로 민족의 성산에서 앞으로 비핵화 평화체제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다. 그것도 천지가 하늘도 파랗고 천지물도 푸른 그런 상태에서의 만남. 이것이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또 하나는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 또 민족의 발전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약속대로 서울을 답방하게 된다면 네네. 한라산도 찾을 가능성이 있겠죠? 저는 뭐 그 가능성을 어제 또 많은 대화에서 열어놨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서울 답방을 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께서 백두산을 갔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한라산을 방문하는 또 거기에서 남북의 또 화해와 평화에 또 두 손을 맞잡고 지켜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명의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했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을 방문하게 된다면 우리 또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이 부분도 궁금해져요. 그렇습니다. 올해 안 그러면 아마 10월에서 11월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남측의 우리 민족 구성원들에게 분명히 자신이 직접 그 자신의 목소리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또 비핵화와 또 민족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의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민족의 구성원들 전원 앞에서 그 다짐을 하는 그리고 그것을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월 중에 종전선언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 부분은 뭐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이번 정상 간의 그 선언 내용을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종전선언을 해주게 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쇄에 대한
것을 바로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물론 종전선언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내용상 종전선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남측에 와서 말씀 중에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실현한다 이 이야기를 또다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대화를 남북 정상이 했을 거라고 보고 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24일 날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번에 그 문제와 관련돼서 나눴던 김정은 위원장과 나눴던 모든 대화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한미 간에 조율을 해낸다면 그렇다면 10월 또는 11월 내에 종전선언, 특히 10월 달이 저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11월 6일 날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외교의 빅 이벤트는 10월 안에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10월일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뉴욕과 워싱턴에서 종전선언을 하기 어렵다면 네. 김정은 위원장이 가기 어렵다면 서울에서 남북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참여하면서 남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것은 아직은 추론입니다만 가장 좋은 모습은 뉴욕이나 워싱턴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서울에서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북한 핵의 가장 상징적인 곳이죠. 영변입니다. 네, 영변의 그렇습니다. 핵시설을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구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상 가시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그것이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고 네. 봅니다. 동창리 부분은 북한이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그 선언문에 담았고 그 다음 단계로 미국이 이제 종전선언 문제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영구 폐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우리가 그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HEU를 생산하는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이 영변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폐기하는 네. 이것은 이제 미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후의 문제를 이제 따지기보다는 연쇄고리 형태로 그러니까 북한이 행동하고 미국이 종전선언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북한이 또 영변 핵시설 폐쇄하고 그다음 또 미국이 행동하는 그런 식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지금 최소한 남북 차원에서는 그 방식대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합의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전 공은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는 25일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네. 뉴욕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유엔 총회 연설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와 또 한미 정상회담 곧 유엔 총회 직전에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성과를 바탕으로 연설이 이루어질 것이다. 더 이상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없애야 한다. 그리고 핵 없는 한반도로 가야 된다.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야 된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년 전 북한의 포격 도발로 연평도에서는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의 흔적은 섬에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과 북이 이번 군사 합의에 따라 서해 접경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은 평화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품고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포격 소리가 조용한 섬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주저앉아버린 지붕과 포탄이 남긴 흔적은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남북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서명한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해 11월부터 연평도를 포함한 일부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에 덮개를 덮기로 한 겁니다. 연평도 포격 당시 11살이던 소녀는 벌써 고등학생이 돼 평화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인천에서 피난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해안포 사격이나 아니면 무력 행동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큰 의의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것 자체 주민들에게나 아니면 저에게도 큰 평화의 메시지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공동 어로구역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어민들의 불안감도 조금 덜게 됐습니다. 평화가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부담감에 시달리진 않겠죠. 그리고 조업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 어민들 누구한테 제재 안 받고 마음대로 바다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하지만 주민 일부는 북한이 앞으로 책임감 있게 약속을 지킬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 번 역사적인 장면을 만든 백두산 피날레였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그림 같은 백두산 천지 모습을 전 세계가 볼 수 있었죠. 두 정상이 손을 잡아 들고 찍은 사진은 두고두고 남을 역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전 7시 반,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순안국제공항을 출발해 백두산과 가장 가까운 삼지연 공항으로 갔습니다. 평양에 갈 때 타고 갔던 공군 1호기 대신 이 기체 가자가 삼지연 공항에 뜨고 내리기 좋은 공군 2호기를 탔습니다. 1시간가량을 비행한 뒤 도착한 문 대통령 내외를 맞이한 건 김정은 위원장과 이설주 여사 그리고 군악대와 북한 주민들이었습니다. 10분간의 환영식을 마친 뒤 남북 정상 부부는 백두산으로 향했습니다. 해발 2,749m에 달하는 백두산은 지리적으로는 북한 양강도와 중국 지린성 사이에 있습니다. 등반하는 길은 총 4개가 있는데 이 중 동파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길은 중국에 속해 있습니다. 남북 정상 부부는 자동차를 타고 동파 쪽 길을 통해 장군봉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장군봉은 백두산에 있는 16개의 봉우리 중 가장 높은 봉우리입니다. 다행히 날씨는 화창했고 보시는 것처럼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장군봉을 본 남북 정상은 백두산행 열차가 오가는 간이역인 향도역에 잠시 들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오전 10시 10분쯤 함께 케이블카를 타고 10분가량을 내려가 천지에 닿았습니다. 장군봉에서 천지까지는 1.5km 정도 거리입니다. 3차 남북 정상회담 마지막 날 이 두 정상은 함께 백두산에 오르며 지난 4월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에 이어 또 한 번 역사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네, 이번 회담 기간 동안 북측에서 존재감을 유독 드러낸 인물들이 있죠. 동해 번쩍, 서해 번쩍했던 김 위원장 동생 김여정 부부장도 그랬고 또 한 사람 바로 퍼스트레이디 이설주 여사입니다. 정상 국가의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백두산 천지 물을 담을 때 옷이 젖을까 뒤에서 옷을 잡아준 모습은 지금 또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반갑게 맞이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 네 사람의 모습은 다음 날 노동신문 일면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두 정상만 카메라에 담겼던 지난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와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당시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옆에 설 퍼스트 레이디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희호 여사가 방북한다는 소식이 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희호, 권양숙 여사 모두 비록 평양에는 동행했지만 나홀로 일정을 소화해 여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설주 여사의 등장은 북한의 외교 관례를 바꿨습니다. 퍼스트 레이디로서 김정숙 여사의 일정을 대부분 함께한 이 여사는 우선 겸손한 말투가 눈에 띄었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를 살뜰히 챙기고 때로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우는가 하면 우리나라 찾아오는 외국 손님들이 다 냉면 소리 하면서 광고 한들고 이보다 더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백두산 천지에선 친절한 설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늘에 소녀가 9명의 소녀가 여기서 모욕하고 물이 너무 맑아서 모욕하고 올라갔다는 전설을 듣는데 오늘 두 분께서 오셔가지고 또 위대한 이설주 여사의 등장이 세계 속에 괴팍하고 기괴한 나라로만 알려졌던 북한의 이미지를 바꾸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백두산을 본 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국제공항으로 가지 않고 삼지연 공항에서 곧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백두산에서 서울공항까지 직항로, 새로운 남북 하늘길이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 35분쯤 문재인 대통령을 태운 공군 2호기가 성남 서울공항으로 들어옵니다. 사흘간의 방북을 마치고 오후 3시 반에 출발한 지 2시간여 만입니다. 공군 2호기는 백두산 근처 삼지연 공항에서 서울을 향해 이륙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귀국길로 북한 영공을 거치는 항로를 선택했습니다. 삼지연 공항에서 북한 영공을 거쳐 날아온 뒤 디귿자 형태로 서해 상공을 날아 서울 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8일 방북할 때 이용했던 평양 순안공항에 중간에 내리지 않고 곧장 서울로 날아온 걸로 보입니다. 2007년 10월 말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백두산 관광개발차 현지를 답사한 적이 있지만 순안공항까지 북한 고려항공을 이용한 뒤 육로로 내려왔습니다. 북측에서 제공한 특별기를 통해서 북한 평양 순안공항에서 삼지연공항까지 가고 거기서 백두산 현지를 답사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2008년 5월까지 김포와 삼지연공항을 잇는 직항로를 이용해 백두산 관광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실현되진 않았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이번에 한반도의 전쟁 위협을 없애는 여러 가지 군사 분야의 합의도 나왔고 그 가운데 하나가 육상, 바다, 하늘의 완충지대가 확대된 것인데요. 그런데 서해에서는 우리가 사실상 NLL을 포기했다. 또 공중에서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정찰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국방부가 이를 반박했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서해 완충지대가 남북 80km 구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측 결과 완충지대는 약 135km로 확인됐고 NLL을 기준으로 하면 북측 50km, 우리 측 85km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수치상 실수였다고 밝혔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못하게 되는 바다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사실상 NLL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형과 무장, 경력까지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해안포와 미사일을 집중 배치한 해안선에서도 훈련이 중지됐는데 해안선의 길이는 북한이 약 270km, 우리는 100km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해안포는 북한이 우리의 6배, 포병은 8배 많아 실질적인 훈련 중단은 북한이 더 많다는 설명입니다. 군은 특히 이번에 설정된 완충지대가 우발적인 충돌을 막는 역할을 할 뿐 NLL 경계작전은 계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중 완충지대를 두고는 장사정포, 정찰, 포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20에서 40km짜리 완충지대가 생겨 감시 범위가 40에서 50km인 우리 정찰기가 수도권을 사정권에 둔 북한 장사정포를 못 보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군은 장사정포를 감시하는 우리 정찰 자산이 3개 이상이라면서 감시 공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감시 수단을 밝히진 않았지만 고성능 레이더나 미군 위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군사 합의를 잘 이행해 나간다면 북한 장사정포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와 같은 상호 간의 위협적인 군사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는 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은 공중 완충지대를 두고 미군과 마찰이 예상된다는 지적엔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해명했고 미 국방부도 합의서 내용을 동맹인 한국과 철저하게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공동선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당의 비판은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핵위협은 여전하고 남한이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북한의 입장만 받아적는 회담이 되고 말았다는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핵은 여전한 한반도라는 점을 군사 분야 합의도 지적했습니다. 우리 국방에 그 눈을 빼버리는 그러한 합의를 하고 오셨단 말이죠. 바른미래당도 일부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비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성과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국민들 앞에 침소봉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당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대표가 김영남 북한 상임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정권을 빼앗겨 11년간 남북관계가 단절됐다고 한 것은 우리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며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언제까지 평화 방해자로 남을 것인지 이젠 결정해야 한다며 맞받았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의 오름세가 눈에 띄게 주춤해졌습니다.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강남권에서도 호가를 낮춘 매물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인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이 오늘 발표됩니다. 이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주까진 가격이 급등했지만 이번 주 들어선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9.13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자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려는 집주인들이 생긴 겁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26%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전세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구, 동작구 등 도심과 가까워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이 오른 만큼 전셋값도 올리려는 집주인이 많아진 데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세 수요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향후 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택지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면서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합니다. 서울시 내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막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새롭게 집을 짓게 될 지역의 입지와 공급 규모는 어떨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들어서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꼭 평론가님과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네. 오늘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당초 정부가 이 수도권 30곳 지역에 30만 원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 30만 원 중에 5만 원은 서울, 가장 관심이 집중된 것이죠. 서울 내 공급이다. 이렇게 전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서울 내에서 5만 원을 공급한다. 결국 그린벨트를 풀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그린벨트를 푼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못 풀겠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의 협의 과정을 거쳤는데 어제 밤까지 좀 취재를 해본 결과 오늘 발표될 지역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5만 원은 어떻게 하겠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5만 원보다 더 많은 6만 2천 가구의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 근데 어떤 방법이냐? 현재 서울 시내 유휴지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 잠실 쪽 송파구의 성동구치소라든가 또 그 도봉구에 있는 소방학교라든가 구로구에 있는 구로 차량기지 등 같은 유휴지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18,000가구, 또 하나 상업지구내 주거 비율을 올린다든가 준주거의 용적률을 올린다든가 해가지고 47,000가구 이런 방식으로 6만 가구 넘게 공급하겠다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어서요. 네. 아마도 오늘 서울시의 6만 가구는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룬 건가요? 아니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가요? 저는 일단은 정부 쪽은 미루지 않았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번 공급 계획의 핵심 관심은 서울일 것이고 서울에서도 강남권일 텐데 현재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벨트 해제 외에는 이제 확실한 택지 부지를 확보하기가 좀 없는 가능성이 낮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직권으로 밀어붙이지 않은 것은 일단 이 정도에서 한번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하고 시장 반응을 본 다음에 추후 그린벨트,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는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강력하게 정부 입장에서 밀어붙이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서울 지역에 공급할 가구 수가 5만 가구 정도였다는 당초였는데 이제 6만 2천 가구로 공급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서울시는 유휴지 등을 활용하면 6만 가구 이상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며칠 전에 저희 취재 기자가 보도를 한 내용에 따르면 과거에도 그런 구치소의 부지라든지 이런 땅을 활용한 유휴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계획이 세워졌었는데 실제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제대로 착공조차 못한 지역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런 유휴지 개발이라든가 준주거위원회, 주거비율 확충이라든가 용적률 확대가 그렇게 단기간에 중기간에 큰 도움이 못 된다라는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하는 것이요. 일단은 그 개발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고 좀 복잡합니다. 해결하고 처리해야 될 부분도 많고요. 주민들의 반대도 많고요. 그것들을 다시 우리가 주택가라고 하면 좀 몇천 가구가 일시에 공급되는 파급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정통적인 방법의 공급이
빠르고 간단하고 뭐 쉽지 않겠냐는 네. 주장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생각은 실은 현 상태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간다면 또다시 뭐 일부 투기 세력에게 기회를 주는 꼴이다라고 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계속해서 이제 유유지 개발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경기도 지역에서는 신규 택지 개발 예상이 되는 지역 8곳이 사전에 유출돼서 큰 논란을 빚지 않았습니까? 네. 경기 지역은 이번에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다음부터가 그러니까 지금 뭐 유출된 것이 과천 의왕이 있었고요. 네. 안산, 뭐 성남, 그다음 광명 뭐 이런 지역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음에 나온 의견이 이번에 유출된 뭐 장소를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네. 청와대에서는 또 다시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일부 관계자가 어쩔 수 없이 공급하는 곳은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그 신창현 의원에게 노출됐던 그 장소라고 해서 이번에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허. 왜냐하면 거기 나온 지역 외에 네. 또 택지를 찾아서 이번에 발표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부 좀 유출이 된 지역도 오늘 공급 계획에는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네, 당초 3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네. 뭐 그린벨트 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 공급하는 주택 수가 조금 줄어든다거나 이럴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네. 이게 뭐 집값 안정을 위한 시그널을 보내는 데 있어서 미흡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죠. 이제 보십니까? 오늘 공급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네. 단계이긴 합니다. 과연 어느 지역이냐가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규모라는 것은 뭐 경우에 따라 그냥 지으면 또 규모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과연 국토부가 얘기하는 곳, 그다음에 서울시가 발표하는 곳의 그 지역이 어떤 장소이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와중에 지금 공급 계획에 있어서는 약간 또 다른 측면이기도 한데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자체적으로 20만 원을 또 공급하겠다는 게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네. 뭐 지금 후속 보도에 따르면 그 20만 호와 정부가 말하는 30만 호가 일부는 좀 겹치기도 하는 지역이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경기도권에서는 또 이재명 지사가 자체 공급을 지금 계속 외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공급 규모가 뭐 중요한 거라기보단 네. 이제 어떤 지역, 그다음에 그 지역에 과연 실제 입주까지의 그 추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까라는 그 타임테이블 과정 문제가 굉장히 초점일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구입을 위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네. 종부세 등 세금도 강화하는 내용의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때 발표됐을 때 평론가님께서 단기적으로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네. 앞서 리포트도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강남 쪽에서는 호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네, 호가가 뭐 1억, 2억 정도까지 네.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미친 호가라고 했었죠. 이렇게 터무니없이 높게 부른 호가는 지금 거의 뭐 강남, 강북에서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질적으로 뭐 거래되는 상승폭 네. 같은 경우가 반토막으로 떨어졌는데 그 발표 전주가 서울이 한 0.45%, 0.5% 정도가 됐는데 발표 직후 일주일간의 주간 상승률을 보면 지금 한 0.26% 정도, 거의 한 반으로 오르긴 올랐지만 상승폭은 확연히 줄어들었거든요.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래 절벽이 네. 시작이 된 겁니다. 매도자, 매수자 모두 안 사게 되면서 만에 하나 이제 오늘 이제 공급 계획이 나오고 이때 시장 흐름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게 된다면 상승폭은 더 확연히 줄어드는 뭐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네, 오늘 발표될 예정인 주택 공급 대책이 어느 정도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기 물티슈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이 실제로 정말 괜찮은 것인지 불안하신 분들 많죠. 식약처가 국민청원을 받아 제품을 검사하는 첫 번째 품목으로 물티슈를 선정해서 조사했습니다. 세균과 곰팡이류가 추가 검출된 제품이 10개가 넘었습니다. 식약처는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아기에게 써도 좋은 물휴지라고 광고하는 제품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들어있는 제품 특성상 정말 안전한지 소비자들은 불안합니다. 화학약품이 좀 덜 들어간 그런 걸 고르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뭐 모든 제품이 다 화학약품 들어갔기 때문에 곰팡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2011년과 2014년에는 한 업체의 물휴지에서 곰팡이가 발견돼 제품이 회수됐습니다. 지난해에는 또 다른 업체의 물휴지 10개 제품에서 방부제 성분인 메탄올이 기준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물휴지는 식약처가 국민의 요청을 받아 제품을 검사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첫 대상이 됐습니다. 많이 팔리는 물휴지 제품 147개를 검사했는데 이 중 14개 제품에서 세균과 곰팡이류가 기준치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대장균같이 질병을 일으키는 균이나 방부제, 가습기 살균제 등 유해 화학물질이 기준치 이상 나온 제품은 없었습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두 번째 대상으론 어린이용 기저귀가 채택됐습니다. 식약처는 추천수가 높은 청원을 골라 내년부터 분기별로 조사해 답변할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해군 사관학교 남성생도가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넣어놓고 불법 촬영을 해오다 적발이 됐습니다. 학교 측이 오늘 이 학생을 처벌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11번 몰카를 찍었고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7명입니다. 먼저 황혜린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의 생도 생활관입니다. 지난 11일 저녁 6시 15분쯤 여생도 숙소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가 학교 측에 접수됐습니다. 점호를 위해 학생들이 청소를 하던 중 발견됐습니다. 흰 A4 용지로 스마트폰을 말아 샤워실이 보이는 각도로 변기 뒤에 설치해둔 겁니다. 요하고 벽면하고 요 틈 사이에 그런 식으로 살짝 보일 좀 같아요. 그러니까 딱 정면에서 보면 잘 안 보여요. 스마트폰을 감싼 종이에는 협박성 글도 있었습니다. 말하면 헛들여버리게. 말하면 헛들여버리게.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몰래 설치한 건 이 학교 3학년생 김모 씨입니다. 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스마트폰과 촬영 시간을 예약할 수 있는 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생도가 이제 주변을 살피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11차례 불법 촬영했고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생도만 7명에 이릅니다. 헌병대 조사에서 김 씨는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오늘 교육운영위원회를 열고 김 씨에 대한 처벌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불법 촬영을 한 이 남성 생도는 여생도들과 같은 층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중대별로 방을 배치해서 이렇게 남녀가 같은 층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드러나고도 피해자들과 같은 건물에서 지내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정식 기자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생활관에서 불법 촬영이 이뤄진 건 대부분 평일 일과 중이었습니다. 여생도들이 수업을 받는 틈을 타 숙소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설치한 겁니다. 생도들 같은 경우는 수업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강의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한번 빠질 때 다 없는 거예요. 실제 스마트폰을 설치한 김모 씨는 여생도들과 같은 층에서 생활했습니다. 중대별로 방을 배치하다 보니 남녀가 같은 층에 살고 있습니다. 일반 대학의 경우 남자와 여자 기숙사 건물을 분리하거나 한 건물이라도 출입구를 따로 두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취침 시간을 제외하면 방문도 강제로 열어둬야 합니다. 사실상 사생활 보호가 안 된 상황에서 김 씨의 범행이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겁니다.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 김 씨는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 생도들과 같은 건물에 지내며 헌병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의 경우 여생도들이 꾸준히 늘어 지금은 전체 630여 명 중 61명이 여성입니다. 사관학교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해군본부와 TF를 구성해 예방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새로 들어온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상징적 장면으로 남을 백두산 일정. 오늘 아침에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이 소식을 보도를 했습니다. 백두산이 민족사에 특기할 순간을 맞이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북한 매체들 이번에도 며칠을 넘기지 않고 바로바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두산에서의 두 정상의 만남은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네, 일단 북한 매체는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함께 백두산에 올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행원들도 함께 백두산 장군봉에 올라 전경을 감상한 뒤 천지호반을 거닐며 정상에 오른 소감을 나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족의 상징인 백두산에 남북 정상이 오른 것은 민족사에 특기할 역사,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워싱턴 DC 한국전쟁 기념공원에서 열린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관련 행사에 참석해서
핵무기 없는 한반도 평화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펜스 부통령은 행사가 끝난 뒤 미군 전사자 유해가 실린 관을 감쌌던 성조기를 한국전쟁 기념재단에 전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또 뭐 부동산 관련 소식이라면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죠. 오늘 또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도 발표가 되는데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 9곳을 확정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2018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이곳을 후보지를 확정 발표한 것입니다. 오늘 발표될 주택공급대책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기존의 낡은 환경을 재정비한다는 점에서 부동산 호재로 분류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근린재생 후보지역으로 확정된 곳은 강동구 성내동, 동작구 사당동, 강북구 인수동, 성동구 송정동, 도봉구 도봉동 등 5군데고요. 주거환경 개선 후보지는 은평구 신사동과 성북구 정릉동, 구로구 개봉동, 중랑구 면목동 등 4곳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약 6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끝으로 어제 총파업에 들어갔던 수원 버스업체 용남고속이 사측과 협상을 타결해서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는 소식입니다. 용남고속노조는 오늘 새벽 3시 반쯤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협의안에 합의를 해서 오늘부터 버스를 정상 운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용남고속노조는 어제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돌입했고요. 이에 따라서 460여 대의 버스 운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금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가을비, 종일 쌀쌀, 그리고 추석 맑음인데요. 현재 출근길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오후에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퇴근길 무렵에는 대부분 그치기 때문에 가지고 나갔던 우산 잊지 말고 챙겨서 귀가하셔야겠습니다. 또 비로 인해 한낮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는데요. 반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에는 대체로 맑아서 보름달 만나기에 무리 없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다리신 분들 많습니다. 설보다 추석이 좋은 이유 날씨 때문이라고 말하셨고요. 그래도 다소 쌀쌀하니 몸 잘 챙기시라며 걱정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한 학생은 그래봤자 난 공부해야 한다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셨네요. 그래도 보름달에 소원은 빌어야 할 텐데 여러분은 어떤 소망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350억 원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5일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가 미국 법원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BBK 김경준 전 대표로부터 송금받은 140억 원을 BBK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라는 미 연방법원의 판결을 무시해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 이른바 BB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한국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대표 김경준 씨는 주가 조작에 이용한 옵셔널 캐피털에서 371억 원을 빼돌려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김 씨는 이 중 약 140억 원을 스위스 계좌에 넣어둡니다. 이 횡령금을 두고 법정 다툼이 시작되는데 BBK에 투자한 다스와 피해자인 옵셔널 캐피털, 범죄 수익을 환수하려는 미 연방 검찰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한 겁니다. 미 연방 법원은 2013년에서야 이 돈이 옵셔널 캐피털 것이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이미 다스로 넘어간 뒤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등을 동원해 받아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다스는 최근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옵셔널 캐피털 측이 다스가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며 법정 모독으로 처벌해달라고 미 연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다스에 12월 3일까지 법정 모독죄를 물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서면으로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2013년 판결을 불이행하도록 의사결정한 사람이 밝혀지면 그게 다스의 실소유주든지 정책 결정자이든 누구든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옵셔널 캐피털 측은 이 같은 미 연방법원의 명령을 다스 본사로 전달하기 위해 우리나라 법원행정처에 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경남 진주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최근 석 달 사이 행인 2명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해당 터미널은 수십 년 전부터 위험하다는 지적과 이전 논의가 이어지던 곳입니다. 낡고 오래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각종 이해관계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지방의 시외버스 터미널들을 윤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의 진주 시외버스 터미널. 터미널을 떠나는 버스만 하루 800대가 넘을 정도로 붐빕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최근 석 달 사이 2명이 사망했습니다. 문이 있으니까 가는 게 조금 이렇게 오릅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바로 이 하차장입니다. 이렇게 바닥에 그려진 하얀 선을 따라 버스 6대가 정차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버스가 많이 들어오는 때는 하차하는 승객들과 버스들이 뒤엉켜 위험해지는 겁니다. 또 이쪽에는 매표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렇게 하차장을 가로질러서 와야 합니다. 사고 이후 임시로 안전 펜스를 설치해뒀고 또 인도를 표시해뒀습니다. 하차장에 있는 6대 정차 공간을 찾아 진입하지 못한 버스들이 인근 대로와 횡단보도까지 차지합니다. 하차한 승객은 버스 사이를 위태롭게 지나다닙니다. 인도랑 차도가 구분이 없다 보니까 항상 차가 갑자기 튀어나오고 하다 보니까 터미널이 지어진 건 40여 년 전. 그 사이 건물은 낡고 부지는 더 비좁아졌습니다. 옛날에 하는 거라 지금 차들이 길에 끼잖아 이게. 옛날처럼 좁고 무슨 식당이 나고 빨리 사거든 이거. 실제 외곽에 새로 건물을 지어 터미널을 이전하자는 논의도 2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부지 소유자인 터미널 조합과 인근 상인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 유동 인구가 많은 저런 게 지휘각으로 계속 빠져나가면은 상권도 붕괴되고. 2년 전 진주시는 민간 사업자를 찾았지만 반대는 여전합니다. 옮기고 나면 여기는 뭐 대책이 있냐 물쏘더라고. 경북 포항의 시외버스 터미널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입구 주변에 커다란 출입 통제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자세히 보니 건물 외벽이 일부 떨어져 나갔고 이 나무젓가락이 들어갈 만한 깊은 균열이 기둥을 따라 1m가 넘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시면 여기에도 출입 통제 현수막이 붙어 있고 곳곳에 균열이 눈에 띕니다. 이곳은 원래 가게가 있던 곳인데 지난해 화재 뒤 제대로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벽과 기둥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30년이 넘은 건물인데다가 지진 뒤 균열이 더 심해졌습니다. 출입이 통제된 지하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3년 전까지 지하에 입주해 있던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또 지진이 나면 무너질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손가락 들어가다가 지금 엄지손가락에 쑥쑥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울해서 뭐 국가나 시나 도와줄 그 생각도 없고. 1층에 남아있는 가게들도 보험을 들기 어렵습니다. 못 듣던 이제 자기는 안 해주겠다 하는 그거라. 너무 오래돼, 건물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불나도 지금 보상도 못 받고 있잖아요. 신축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부지 선정을 놓고 둘러싼 갈등이 첨예합니다. 정작 지자체는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포항시에서 뭐 어떤 중심을 잡아가지고 유인을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제 곧 추석 귀성행렬이 시작됩니다. 버스 터미널은 귀성길의 첫 관문이기도 한데요. 더 이상의 불행한 사고가 없도록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생각할 때입니다. 밀착 카메라 윤재영입니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3선에 성공했습니다. 내년 11월이면 역대 최장수 총리 타이틀을 거머쥐는데 정작 레임덕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いよいよ皆様と共に憲法改正に取り組んでいきたい、こう考えております。 아베 총리는 당선 소감에서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년 9월까지 장기 집권에 기반을 마련한 만큼 개헌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아베 총리는 의원표와 당원표가 동수로 반영된 이번 선거에서 807표 가운데 553표를 획득했습니다. 경쟁자인 이시바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렸지만
당초 목표했던 압승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제든지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일반 민심을 가늠하는 당원 투표에서 아베 총리는 절반을 겨우 턱걸이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참의원 선거가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0%대에 머물러 있고 무리해서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당초 200표만 건져도 선전이라고 봤던 이시바 전 간사장은 유력한 포스트 아베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기시다 정조회장, 고노 외무상 등도 차기 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오전 메릴랜드주 북동부의 한 의약품 유통센터에서 총격이 일어나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총격을 가한 여성 용의자는 자신에게도 총을 쐈는데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여성이 유통센터의 직원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유통센터의 일 처리와 관련해 불만을 품고 총격을 가했다는 사실만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에서 갑자기 불꽃과 함께 총성이 울립니다. 미국 댈러스의 한 주유소에서 지난 12일 벌어진 총격 영상인데요. 총알이 조금만 빗나갔다간 주유소가 폭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격렬한 총격전에 편의점 유리창도 깨지고 손님도 혼비백산했는데요. 처음 총격을 가한 차량은 그대로 도주했고 경찰이 CCTV 영상을 토대로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어린이가 탄 전기 3륜차와 기차가 충돌해서 어린이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오전 네덜란드 남부의 한 기차 건널목에서 등굣길 어린이를 태운 보육센터의 전기 3륜차와 기차가 충돌했습니다. 4살에서 7살 사이의 어린이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는데요. 다른 어린이 1명과 아이들을 인솔하던 어른 1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건널목에서는 기차가 다가올 때 차단막이 내려가고 경보등이 울리는데요. 어떤 이유로 사고가 난 건지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살 아기가 갓 태어난 동생을 꼭 끌어안고 있습니다. 동생의 보호자를 자처한 언니는 할머니에게도 쉽사리 동생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데요. 레이저를 쏠 듯한 눈빛과 단호하게 앙담은 입술에 어른들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한 병원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동생을 철벽 방어하는 이 귀여운 언니, 한동안이나 이렇게 동생을 꼭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방문 둘째 날인 지난 19일 밤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는 역사적인 연설을 했죠. 그런데 연설에 앞서 눈길을 끌었던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집단 체조 공연입니다. 네, 체제 선전 공연이라는 점 때문에 이 공연을 보는 걸 두고 논란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내용은 줄였고 대신 평화와 통일이 담겼습니다. 강나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15만 관중의 함성 소리에 음악도 폭죽 소리도 묻혀버립니다. 그라운드에선 체조 공연이 계속됐고 관중석 한편을 채운 17,500명 평양 중학생들은 쉴 새 없이 카드 섹션을 펼쳤습니다. 남측을 고려해 정치색을 덜어냈고 대신 평화와 통일을 향한 바람을 풀어냈습니다. 평양과 부산을 오가는 열차를 그려내며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소망도 담았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고향의 봄, 홍도야 우지 마라 같은 노래도 울려 퍼졌습니다.
이 공연은 본래 빛나는 조국으로 부르지만 노동신문은 공연 제목을 빼고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집단체조 공연은 그동안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상징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움직이면서 그 안에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체제 선전도 줄이고 반미구호도 뺐습니다. 인공기 대신 한반도기가 펼쳐졌습니다. 우리 수행단은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스케일의 무대를 봐가지고 되게 보는 내내 넋을 놓았던 것 같아요. 1시간 넘게 진행된 공연의 마지막 노래는 다시 만나요였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KT 위즈의 강백호 선수가 고졸 신인으로는 처음으로 3연타석 홈런을 쳤습니다. 하루 동안 3개를 몰아치며 올해 25개 홈런을 쳐 역대 신인 최다 홈런 3위에 올랐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조민중 기자입니다. 강백호가 롯데 투수 김원중과 풀카운트 승부를 펼칩니다. 김원중이 시속 134km 포크볼을 던지자 강백호가 기다렸다는 듯이 배트를 힘차게 휘두릅니다. 좌측 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 강백호는 6회엔 직구를, 8회엔 슬라이더를 받아쳐 각각 오른쪽 담장을 넘겼습니다. 강백호가 고졸 신인 최초로 3연타석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대졸 신인으론 1983년 장효조가 3연타석 홈런을 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장효조는 2게임에 걸쳐 홈런을 기록했는데 한 경기에 3연타석 홈런은 강백호가 처음입니다. KT는 강백호의 활약에도 롯데에 10대 11로 졌습니다. 6대 6으로 맞선 9회 말 1사 1루. 기아 최영우가 중견수를 넘기는 2루타를 날리며 승부를 가릅니다. 기아는 최영우의 끝내기 안타로 5위 LG에 승차 없이 승률에서 뒤지는 6위를 달렸습니다. 이날 4타수 4안타 3타점을 기록한 최영우는 6년 연속 150안타 고지를 밟았습니다. 선두 두산은 LG를 9대 3으로 물리치고 우승에 필요한 매직 넘버를 5로 줄였습니다. 한화는 SK를 8대 2로, 넥센은 삼성을 3대 2로 이겼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여자 축구 인천 현대제철이 6년 연속 WK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짓고 챔피언 결정전으로 직행합니다. 어제 보은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보은 상무와의 H코어 2018 WK 리그 2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로써 승점 61점을 쌓은 현대제철은 2위인 수원도시공사와의 승점 차를 16점으로 벌리면서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정규리그 1위가 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비 구름대는 오후까지 머물다가 서서히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퇴근길 무렵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남부지방에서 많습니다. 남해안 일부 지역에 80mm 이상 쏟아지겠고 전라남북도와 경남, 제주 산간에 20에서 60, 강원 영동과 충북, 또 경북에는 10에서 40,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지역에 최대 20mm 정도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총 닷새에 짧지 않은 기간인데요. 대체로 맑은 하늘 예상되면서 월요일 추석 당일에 보름달 보기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휴 동안 일교차가 상당히 크고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동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또 남해상에는 천둥, 번개까지 치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울이 23도, 광주가 24도, 대구가 21도에 그치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다음 주 아침 최저 기온이 15도 아래로 내려갑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인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박 3일 동안의 평양 정상회담을 마치고 어제 저녁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대국민 보고를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가 중요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는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하며 북미 대화가 빠르게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이홍호 외무상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 회담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또 내놓으면서 북미가 꾸준하게 진전을 이뤄가고 있고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 회담 전에도 북한과 계속해서 물밑 접촉을 벌여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수도권에 신규 공급할 예정인 30만 가구 가운데 일부 주택에 대한 입지와 공급 규모를 밝힐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어떻게 정리됐을지 주목됩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는데 정식 공판이 아니라 피고인이 재판에 직접 나올 의무가 없어서 변호인이 앞으로 심리 계획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주말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